태웠죠. 태우는 경우 있고, 그리고 또 말려서 약으로 쓰기도 했고요. 저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이제 물속에다 버리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를 안치하는 절차는 일단 항아리에 이런 식으로 담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요. 항아리 이중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묻게 되는 거죠. 왕실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땅에 묻을 때는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땅이고요. 이렇게 왕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나중에 임금이 되면 이걸 걷어낸 다음에 아까 둘레석으로 해가지고 치장을 하는데, 근데 가봉태실이라고 그래요. 그 태조이성계의 태는 본래부터 왕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함흥에 있던 저 영흥문 함경남도 영흥군 순영면 정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걸 갖다가 왕이 되면서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태조이성계가 태어난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이성계의 그 함경도에 있는 고향 마을이죠. 그 전국의 태실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전국의 태실이 이렇게 쉬운 네 군데가 있고요. 여기 점 찍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태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추구에는 놀랍게도 태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조이성계의 태실이 지금 아까 그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매색이라고 하는데, 마전 칠리 저수지 뒷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하여튼 2개가 있고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태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태실이고요. 그 이후에 태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태조이성계 태실부터 나타나고요. 전국의 고려 왕조의 태실은 이제 발견된 게 없습니다. 여기 2번째 임금은 정종 태실인데, 그 김천축지사 뒷산에서 태를 묻었는데 일제가 이걸 다 훼손해가지고 이 성물들을 직지사 경내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해체된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유명한 이방원 태실이 이제 성주군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것이 지금 없어지고 일제시대 때 실적 자료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천안명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이렇게 솟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방원의 태를 썼던 거죠. 세종대왕 태실도 이렇게 무참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민간인이 거기다 묘를 쓰고, 이게 버려진 것들을 도로 옆에다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임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하죠. 성주군이 성공사례인데, 성주군의 경우는 세종대왕 임금님이 그 왕자와 공주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야, 여러 군데 할 거 없다, 국민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한 군데다 다 하라고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19개의 왕자와 세실 이렇게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아들인 단종태실이 있었어요. 근데 훼손됐죠. 근데 요거는 일제시대 때 전국의 태실들이 훼손됐을 때 여기 그 경북 성주에 유림들이 나와가지고 대물 냈답니다. 강력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성주군은 우리 인삼축제를 하듯이 생명의 축제를 이걸 가지고 생명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문종태실, 사도세다태실은 이것도 훼손돼가지고 이렇게 끄잡아 내려가지고 또 그 명봉산에 명봉산 사찰에서 끌어내려고 그라인도 갈아내고 이게 불경을 새겨 넣더라고요. 얘가 이런 만행이 이루어지는 관리 실태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종태실의 경우에도 여기 민간이 묘를 쓰고 이렇게 밀려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묘가 들어가 있는데 최일파 최현국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도의원 냈던 분이 여기 묘가 들어가고, 단종태실은 이렇게 밀려나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종태실은 이쪽 이것도 이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경기전 내려왔을 거예요. 성종태실도 그렇고, 요게 그렇게 됐네. 이거는 성종태실은 일제시대 때 훼손되면서 그걸 바로 들어가다가 청경궁에다가 갖다 이렇게 이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신문 기사인데, 일제시대 때 이 동아일본과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아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중종태실도 이렇게 훼손이 돼 있고요. 인종태실의 경우고요. 명종태실. 이게 서산에 있는 명종태실인데 제가 2015년부터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요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전국에 있는 왕릉들을 다 시리즈로 묶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요번에 태실을 묶어가지고 성주군에서 나서가지고 전국의 태실을 엮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거는 맨 먼저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받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직전에 와 있는데 우리 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제자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임시보건대이기 때문에 원형지의 진정성 면에서 심사에 탈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데 이 태실 문제 가지고 금산 사람들만 별 관심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선조임금 태실도 이렇게 훼손되어 있고요. 인조 태실도 있고요. 공주시 태봉동이라고 있죠. 거기도 태봉이니까 뭐겠어요? 숙종임금의 태실. 네? 숙종임금의 태실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묘를 쓰고 이렇게 밀어붙여 놨죠. 이렇게 이런 상태고요. 경종태실, 그다음에 영조태실. 영조태실의 경우에도 좀 이걸 하다 보니까 참 강호의 고수가 많더라고요. 그 충북의 어떤 청원군의 어떤 구국공무원이 이 의궤라는 게 있어. 이 기록을 어떤 이장님 댁 벽장에서 찾아냈더라고. 이게 문과하고 연구 시작을 하고 이번이 석사까지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노력으로 임시 복원했는데 아주 귀한 분이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석사 논문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종태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입니다. 얘가 사도세자 태실의 경우에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발굴한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개첨석이라고 해서 덮죠.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도세자 장남태실의 경우도 여기서 발굴을 했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조태실도 제자리 이제 가 있던 거를 원래 제자리에다 복원했던 성공 사례고요. 이건 순조태실이고요. 헌종태실도 이렇게 훼손되어 있고요. 철종태실이고요. 그 다음에 태실 관련 역사 자료인데 아마 전국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정부의 공식 문서에 그 근거가 등재되어 있는 건 우리 태조대왕 태실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없는 찬이도 전라도 진동현에서 상득길지라 서로 득이 되는 잘 어울리는 길지를 찾아냈다. 이에 산수 형세도를 올린다. 겸하여 양광도 도읍지도를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언제냐면 태조이성계가 1392년 7월달에 개경 수창궁에서 왕이 돼가지고 쿠데타로 돼가지고 개경에서 왕을 죽이시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 이름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읍지도 옮겨야 되겠고, 이제 조선왕조에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를 했냐면 천도할 자리를 뽑은 것이 아니라 태실증보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권중화가 그 선정위원장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을 보내고 전국에 있는 태실지를 추천을 받아갖고 여기를 정해진 겁니다. 무학대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해지게 되는데 조선왕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 태실 자리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권중화가 그 조선왕조실록인데 여기 있잖아요. 무신이 이게 1393년 이듬해 7월달에 즉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듬해 청월초 이튿날 첫 집무식을 하는 날 태조이성계하고 권중화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무신이 그날 이제 날짜고요. 태실증보사 권중화가 환상원, 그러니까 돌아와서 상원 말씀을 올리기를 전라도 진동현에서 상득길지라 서로
기똥차게 잘 어울리는 길지를 찾았습니다. 이에 헌 올려드립니다. 그림 두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수 형세도를 올립니다. 우리 여기 만사자락에 대한 산맥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좋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겸하여 양광도 도읍지도를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언제 신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일은 타실자리를 하는 게 목표인데 갔다 오는 김에 다른 것도 보너스로 더 추천드릴게요. 신도원 도읍지도를 추천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원 도읍지도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타실자리를 정하는 문제였음이 이 문구가 증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문구를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 편견이 아니라 서울시 600년사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교수들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왕조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재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기록으로 정식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진동현이라는 현 단위였는데 태조위생과 결정을 보고 주 단위로 이렇게 행정 단위를 승급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진주라고 이렇게 청주, 충주, 진주, 광주 주 단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 단위까지 승격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서울시 600년사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죠. 그것이 조선왕조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는 거고요. 이때는 새로운 수도를 어디 갈지도 결정이 안 났고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도 결정도 안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조선왕조실록을 쭉 보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도 그로부터 한 2주 후에 한상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 명나라를 파견했더라고. 우리나라 이름 좀 줘주세요 해가지고 이름을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개 이름을 줘가지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와가지고 둘 중에 골라주세요 하니까 명나라 정부에서 명나라 황제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 보고사항이 조선왕조실록에 이거 한 보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도 결정되기 전이고 새로운 수도도 결정되기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결정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 과정을 쭉 적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는데 미친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큰 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조선왕조는 뭘 했을까 보니까 기록하는 기록에 미친 민족이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왕이 직접 150년 동안 정조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의 자필 일기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없죠. 그 세 가지 기록 문화를 남기고 있고 세 가지가 모두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승정원일기는 청와대 비서실 같은 기구죠. 이것도 썼는데 이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그때 이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면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880책이 5,400만 자거든요. 근데 중국 전체 25사를 다룬 25사의 중국의 역사서가 3,300권에 3,990만 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중국의 기록들보다가 몇 배 능가하는 대단한 기록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명나라 때 그 잘났던 우리나라 지배했던 명나라의 경우가 1,600만 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그 승정원일기는 몇 자냐면 2억 4,200만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 문화였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오대산을 갔다가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어깨를 툭툭 치더니 묻더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오대산까지 오셨는데 요 위에 사고터를 갔다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 위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터가 있어요. 그래. 거기 못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오대산 오셨으면 거기를 꼭 가셔야죠. 월정사만 가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그 독일인 광고 간호사 떠날 때 간호사로 독일을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정착을 했고 스위스에서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를 했는데 아니 이 엄청난 기록 문화를 갖다가 복원했던 오대산에 사고터가 있는데 여기를 왔다 가셔야죠. 유럽 사람들에게 손 많아도요. 이거 얘기하면 완전히 꼬랑지 내려요. 그럼 저한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뭐든 그거 아시고 그거 보러 오셨더라고 스위스에서 그때.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때 우리 다른 거 잘할 거 없다. 이거 자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완전히 꼬랑지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일성록인데 우리나라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자필 일기를 150년을 썼습니다. 정조 때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전 세계 왕이 스스로 자필 일기를 쓴 나라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처럼 자필 일기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든 것을 다 쓰고 자야 돼. 이게 왕이니까. 그 왕이니까 얼마나 이게 경무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태실에 관한 기록이 나올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승정원 일기에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숙조임금 때 이게 지금 600년 역사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훼손되고 갈라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새롭게 이제 갈아 꼈더라고. 80% 정도를 갈아 끼고 거기 있던 것들 옆에다 이제 묻었는데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누가 왔다는 명단, 누가 와서 이거 수리했다는 명단까지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이관중, 유하익, 뭐 조대수, 이제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잘했다고 보너스를 줬더라고. 여기 보니까 두 사람한테는 반송마 한 필, 그러니까 반 정도 큰 말을 한 필을 선물했고요. 조대수, 권성, 이재라는 사람한테는 새끼말을 하나씩 보너스를 기재했다는 기록까지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관 상태에 대해서 임금님한테 직접 보고했던 사례인데요. 나무가 너무 처져갖고 침범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기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고조임금 때인 1866년도일 때 병인양요가 벌어졌을 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거기가 명당이라고 하니까 말렙 옛날 밀장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묘소를 뼈를 수술해서 거기다 몰래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자기 가문의 발복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여기가 벌어졌는데 그랬다가 4년에 파갔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 저 피의자 신문 조사 받더니 다 조사를 받아갖고 판결 때린 과정, 그 다음에 수리 과정, 그 비용을 어떻게 출연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과정, 출연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 어떻게 차리고 충문은 어떻게 읽었다는 거가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기록을 여기서는 안 됐지만 그때 범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복수면 신대리에 사는 김치훈이라는 자가 아들 2명 데리고 했다고 산부자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진산군 읍지인데 거기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그 원래 땅 주인이 있는데 보상금 주고 샀더라고. 보니까 여기가 그 땅 주인 이름이 전추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추천을 누가 했냐? 그 당시 어떤 판서 진유의 손자인 진순도라는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권중화라는 재상이 여기를 돌아보고 산소 영사들을 그려서 올려가지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보세요. 만세지토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추와에게는 전답을 하사하고 회덕현감이라는 벼슬을 줬습니다. 전추라는 사람한테는. 그다음에 추천했던 진순도라는 사람은 주지사가 됐어요. 임주사. 아까 청주, 진주, 뭐 주단이라고 광주, 청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임주라는 주지사가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보상금과 벼슬이 넉넉하게 주어졌다는 기록이 여기 호남읍지 진산읍지편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책입니다. 이게 규장각에서 찾아냈는데 요 대목이 이제 그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65년도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태조대왕 태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여기가 이제 진산이죠. 진산 이렇게 이쪽이 금산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봉 등록이라고 조선 중기에 보니까 전국에 태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고서가 연구 보고서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편찬된 책이 태봉 등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조 때부터 영조 때 연간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실의 관리 실태까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화단민들이 올라가서 자꾸 경내를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경작하는 사례가 발생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처벌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숙조임금 때 이걸 개보수를 냈다고 그랬죠. 개보수 보면 이렇게 주석 여기 주석 죽석 주석 죽석 모퉁이 벽돌 8개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8개 그때 숙조임금 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쓸만한 게 개천석, 중대석, 귀대석만은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있죠. 요거는 쓸만한데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때 다 바뀌었고요. 근데 거기 있던 것을 수거해가지고 바로 옆에 5호 거리 지점에 묻어두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 태실지를 빨리 민간으로 소유가 넘어갔는데 거기를 빨리 사가지고 이걸 발굴해 보면 이게 나오겠더라고요. 거리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관리사무실도 있었습니다. 사찰로에는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절 이름이 봉서사였더라고요. 봉황이 서식하는 절이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니까 이거를 여기 봉로가 되게 오타더라고. 봉황이 서식하는 절에다 서자 써야 되는데 누가 갈자 누자를 썼는데 이게 글자 모양이 비슷한데 오타했던 것으로 이게 생각됩니다. 보통 이런 데다 이렇게 공깃밥을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데다가 여기 묘를 쓰는데 일반적인 풍수지적 명담하고는 좀 풍수지리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쓴다고 해도 후손들이 발목한다는 거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풍수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의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조선의 기록으로서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라간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의궤라는 건데요. 우리가 금산 인삼 축제를 하고 나면 시작부터 끝까지 단행본 보고서 백서 책자를 만듭니다. 조선 왕조도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산 인삼자는 장면도 사진을 찍어서 사진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 이게 그림을 그려 넣어가지고 의궤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그 정조 때 고조임금 때 아까 뭐 거기를 파냈다가 밀장했다가 뭐 범인 색출해가지고 다시 개보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단행본 책으로 만들었더라고. 이게 그 수계의궤, 태조대왕 수계의궤 이건데 이와 같은 의궤를 요런 책을 의궤라고 그래요. 조선이 이런 의궤를 몇 권 가지고 있냐면 총 2,70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몽땅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문화에서 올라갔는데 이걸 갖다 어디다 보관했냐면 강화도에다 보관했는데 병인양요 때 많이 프랑스 군대가 많이 가져갔더라고 이거를. 그리고 저는 미테랑 대통령이 200권을 반환한 적이 있었는데 태조대왕 태실 의궤에 관해서도 그게 3권 있었더라고요. 3권 이렇게. 여기 마지막 1866년 병인양요 때 아까 그 밀장에다가 파내간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그 의궤고요. 그 전에 이렇게 숙종 때 만들었던 의궤, 또 영조 때 만든 의궤도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그때 병인양요 때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이게 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빨리 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 내용을 사진이라도 찍어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좀 급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866년도에 아까 그 김치훈이라는 신대리 사람이 자기 어머니 묘를 파내갔다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법도를 무시한 놈이 투매를 했다가 스스로 판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군, 그러니까 진산군에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 금산이 진산군과 금산도 두 개의 군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진산 군수가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에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형사처벌됐죠, 이가. 그래서 야, 금산 군수 못 믿겠다. 진산 군수 못 믿겠다. 금산 군수 이봉소를 조사관으로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사를 맡긴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주 정도, 보름 정도 지난 후에 금산군 이봉소가 보검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투매했다가 파간 곳은 태실 전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범인 잡았다는 보고가 오죠. 여기 보면 범행을 저지른 놈을 이제야 잡았는데 해당 군 진산군 신대리 사는 김아무개였고, 여기 김치훈입니다. 이제 저 일부러 안 적었어요. 후손들이 알까봐. 여기 김두업, 김판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쇠늑을 잡으와 군옥에 구격하여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가죠. 구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춘향전이 옥상에 갇혔을 때 반대기 목에 거는 거, 이제 고건에서 구속시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신문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어긋나고 꽉 막힌 놈이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정직하게 고하라 라고 하는데, 그때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1차로 신장, 곤장을 30대를 치면 주문하였다. 그러니까 30대 의도 맞은 다음에 이제 답을 드린 거예요. 보면 그랬더니 자백하기를 내 동생이 산역에 망령대에 산역에 생겨서 죽은 어머니 장지를 태실내로 점유했는데 그 형됨자로서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권유했는데 못 참고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판결 선고 나오죠. 특별히 살려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성신한 뒤에 황령도 백령진에 죽을 때까지 정배에 물건사전하라 해가지고 판결 때리죠. 그러니까 황해도 백령진이라는 섬에다가 무기징역형에 때려진 거예요. 여기 물건사전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어떠한 국가의 경사가 있더라도 사면이나 감형이나 복권은 없다, 이겁니다. 이가 물건사전. 그 다음에 세 차례 형신한 뒤 판결 선고했다는데 형신은 뭐냐면 쫄딱 가는 거더라고요. 무릎을 20번씩 3세트를 때리는 것이 이게 형신이었더라고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어서 경국대전에 꼭 판결이 있어야 되고 몇 대 때리는 방법까지도 아주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물건사전 형신 모르겠으니까 막 이런 거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복구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라도 지역에 있는 각 지역한테 이렇게 분산을 시켰더라고. 여기 보면 진산에서는 역군 인부를 25명 되고, 고산에서는 석회 7개, 꽹이 하나, 가래 1개 보내주고, 금산에서 역군 일꾼 25명 보내주고, 함렬 같은 데서는 들기름 3대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세밀하게 복구 과정이 되어 있다. 아까 의미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조임금 순년 행차도 보셨죠? 그것도 그 의궤에 나오는 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궤를 태조대왕체제 의궤를 3번이나 갖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 파리 공익도서관에 2개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찍어놨을 텐데 그렸더라고. 그 왕실 소속의 도화서가 지금 카메라 일을 했더라고. 이제 그리는 게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태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복원된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가 없어졌게 되고 특히 중앙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원되어야 됐는데 잘못 복원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그 의심을 받고 있어도 이것들이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 데려다가 고증을 해가지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상 진선도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궤에 그대로 나오더라고. 이게 그다음에 마을 이름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생겼고요. 거기 중부대학교 에 절덕골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까 봉소사라는 절이 있던 절덕골이었더라고요. 여기가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는데 아까 타봉동록이라는 책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이건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되는데 태양아리는 어디 부분에 보셨을까요? 아까 요 밑부분에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이 바닥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근데 태조대왕 태실은 왜 전국에 명당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로 왔을까요? 그 너무 궁금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미스터리인데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고 있는데 그 강성복 박사가 쓴 글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맞춰봤어요. 맞춰봤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기 본래 태실지가 여기인데 일제가 이걸 훼손해가지고 80년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다가 지금 복원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될 텐데 지금 이따가 여기를 보시고 여기까지 올라가 보셔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를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미끄러가지고 요 부분이죠. 중부대학교 여기 저기 정문 있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여기 옛날에 우리 태몽골 이렇게 넘어가지고 싹 오면 막 완전 원형으로 360도 뺑 돌던 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 태몽이었던 거 이게.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이게 태조대왕 태실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가 가까운 데 있었는데. 자, 이게 거북이 얼굴이 매우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대왕 태실이 금산으로 오게 왔을까에 대한 아주 단초를 열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거북이가 이빨을 드러내고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목을 우양우하고 틀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건 해인사 경내에 있는 저기 거북인데 전부 다 정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야만 고개를 우양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목 좀 보세요. 완전히 자라목이라고 그러죠. 돈 많은 북이 상징이죠. 이건희 회장님이 자라목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이 600년 동안 이 거북이는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기 이빨 드러내고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여기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 마이산. 마이산을 쳐다보고 물어 뜯고 있는 영국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음양 오행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음양 오행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음양 오행설을 간단하게 5분 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양 오행설이 뭐냐면 세상은 해와 달과 목화 토금수 이렇게 7가지가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라고 봤습니다. 그 기운이. 거기에 우리가 일주일 일월 화수 목금토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와 달이 있고요. 하늘엔 해와 달이 있고 땅에는 목화 토금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 기운, 불 기운, 토 기운, 쇠 기운, 물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보는데 그중에 오행이 이제 5가지고요. 음양이라는 게 해와 달이고요. 근데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서로 상극이야 안 맞아 하는 게 뭐냐면 물과 불은 상극이죠. 그렇죠? 이게 수극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난 데다가 물을 뿌려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극금이라 이게 보면 쇠하고 여기 상극이죠. 용광로에다가 어떠한 쇠조각도 찍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여기 보면 금극목이라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톱이나 낫 같은데 꼼짝을 못해 그냥 다 작살나죠. 근데 목국토나 바위돌도 뚫고 들어와 이 나무가 흙이 못 당합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토국수나 물이 흘러가는 걸 댐처럼 막아버리면 목과 물이 이렇게 서로 물 안 맞는 관계를 상극관계, 서로 못 가게 저지하는 관계가 상극관계라고 하고요. 상생관계는 우리 상생의 정신으로 삽시다는 상생관계를 서로 도와주는 거야. 수생목이라 나무한테 물 주면 잘 크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5가지가 서로 상극관계로 물리거나 또는 상생관계로 물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구단인데 한번 따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목생화 한번 해보세요. 목생화. 목이 생해서 화가 된다. 화생토. 토국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상극관계는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걸 이제 음양오행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세요. 태조 이성계는 이 오행 중에 나무의 아들이잖아요. 네? 나무의 아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나무의 아들이야. 근데 세상에 장단점이 있지. 나무는 이 쇠한테 꼼짝 못하거든. 톱이나 나지나 한번 걸리면 작살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행 중에 목성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쇠 기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아웃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쇠 기운이 가장 서린 곳이 어딜까를 찾아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이산이었던 거예요. 마이산. 전국의 쇠 기운이 가장 서한 곳이 마이산이라고 합니다. 마이산이고요. 추부 같은 데는 불 기운이 가장 성한 곳이죠. 그러니까 추부 여기 그 자리가 전국에서 불 기운이 최고 센 자리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그 거북이는 여긴 쇠 기운이 있죠. 쇠 기운을 물어뜯고 있는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쇠를 녹이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불이잖아요. 용광로 쪽에다 쇠 조각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추구에 있는 화기운, 불기운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산에 있는 금기운을 제압하는 형국으로 그게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딱딱 맞죠? 근데 그런 맞다는 근거가 계속 나와. 너무 신기하게. 여기 보세요. 흥미롭죠? 근데 추구가 불기운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됐냐면 놀랍게도 우라늄 있죠? 우라늄 광산이 전국 최초로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핵개발한다고 우라늄 광산 최초의 광산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 만인산.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막 시추봉 있잖아요. 요새 지하철 막 시추에 뚫고 들어가는데 돌기둥 막 나오잖아요. 그걸 몇 킬로짜리를 막 빼가지고 여기서 했다니까 여기가. 그 우라늄이 나오는데 우라늄 순도가 0.04%더라고요. 이게 0.03%인데 그와 같이 불기운이 가장 센 자리가 여기였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권중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를? 전에 우라늄 광산업자고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여기 우라늄 광맥을 좀 드러낼 수 있는데 이제 시추봉 좀 뜰 수 있게 주민 반대가 심한데 그것 좀 나보고 설득을 해달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당신들은 이제 알고 여기는 왔겠지만 우리는 600년 전부터 우라늄이 묻혀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신비롭죠. 자 보세요. 위성지도를 찍어봤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산 태실이잖아요. 그렇죠? 태실 여기가 마이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북이가 여기 있으면 이쪽을 딱 쳐다보면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남향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본래 태실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북이가 정면 쳐다보면 이쪽을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북이가 우양우를 해야 정확하게 여기를 쳐다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거북이가 이 배로 이렇게 뜨거운 불기운을 담아가지고 그 입으로 갖고 꽉 물어뜯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죠. 예? 원래 잘 온 거지. 예. 그러니까요. 원래 잘 온 거지. 근데 이게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잠깐 이게 우리가 배웠던 저 무슨 산맥은 다 거짓말이고 GPS로 찍어보니까 원래 산맥의 모습이 이렇대요. 여기가 덕유산이잖아요. 그렇죠? 덕유산 밑에 영취산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쭉 보면 진학산, 대둔산, 계룡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 칠갑산까지 여기가. 그 금강이 반원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할 때 공짜의 형국이야. 이렇게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모든 강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금강만큼은 서울로 기어 올라가. 서울 사람들, 북한 사람들 한번 붙어보자고 용기 있게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요. 그 다음에 산 쪽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감았기 때문에 공무원 공짜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산태국, 수태국이라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 계룡산의 주산은 이쪽 덕유산 쪽이죠. 그래서 이 산맥이 쭉 흘러가다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인 조상인 덕유산을 쳐다보는 형국이다 해가지고 이걸
회룡 고조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뭘로 봤냐 하면 그 강동복 박사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왕도를 향해 활시위를 겨누는 반궁수다. 이게 성호사전에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도가 있는 한양을 향해 활시위를 내는 형국이라는 것이 아까 공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저 마이산에서 화살쪽을 빼쪽간 화살쪽을 빼가지고 이 큰 금강이 있잖아요. 큰 금강을 큰 활을 삼아갖고 속을 이렇게 딱 당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배역할 무리들이 역신의 무리들이 나올 만한 게 여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북한 정권이잖아요. 저기 태조이 성계도 하봉 정권이고 고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녘에서 기운이 합쳐가지고 밀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장 기운이 맺혀져 있는 것이 금강을 유시를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거를 이게 성훈사전에 왕도를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있는 반궁수다라는 거죠. 금강을 큰 환을 삼아가지고요. 아까 공자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 송도뿐만 아니라 저기 개경뿐만 아니라 한양까지 배역할 형국이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보면 신도안으로 정했지만 신도안을 하지 말고 한양으로 다시 옮겨야 되는 논리까지 이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태조이 성계가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저 지난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금기운이라는 게. 자, 그 마이산의 본래 산 이름을 뭐라고 지난 사람 부르는지 아세요? 속금산이라고 부릅니다. 태조이 성계가 산 이름을 바꿨어요. 속금산. 속이면 사람을 묶을 속자, 구속할 때 속자가 속금산. 금기운을 묶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산에 원래 금기운이 많다 보니까 그걸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속시킨다. 금기운을 묶는 산이다. 속금산이라고 해서 지금도 진안에 있는 노인네들은 마이산이라고 안 하고 속금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속금산이고요. 그 다음에 산 이름이 격화된 거죠. 말하자면. 격화된 거. 본래 마이산의 산 이름은 용출산이었어요. 용이 이게 팍 솟아오르는 산이었다. 날줄자 써가지고. 근데 멋있는 산 이름을 속금산으로 바꿔 불렀고요. 그 아들 이방원은 한수도 뜨죠. 옛날에 격화시킬 때 쇠새끼 말새끼 그러잖아요. 야 저기 말 귀같이 생겼잖아. 저거 말귀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마이산이 된 거예요. 그 지난 사람들이 마이산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은 난센스다. 자기 이름부터 되찾아야 되지 않냐. 한같이 그 명산을 갖다가 짐승의 이름으로 격화된 마이산이라는 산 이름 지금도 쓰면서 마이산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난센스가 아닌가라고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해 아주 문인 중에 그 하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정조 때 인물인데 이 사람이 쓴 문집에 보면 속금산리 충청탑 이렇게 썼어요. 이때도 속금산이라는 말 쓰고 있죠. 속금산내 탑 중중 탑이 벌써 여러 개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거기 마이산 그 탑사에 가보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이산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산 탑사 가보셨죠? 이 탑 왜 쌌을까요? 이거 똑같이 한 건데 지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탑을 싼 이유는 저 마이산의 금기운을 눌러놓기 위해서 그 누르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가 탑을 싼 이유가. 그리고 여기는 절은요 원래 있지도 않았대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러다 이거 생긴 지가 불과 60-70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거 원래 없었대. 이게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을미사견 때 그 거사가 이름이 누구죠? 이감용 처사가 국태민을 기원하라는 신의 계시를 갖고 탑을 쌌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전주의 나라가 망해가서 모습을 보고 이 금기운을 더 눌러놓게 증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벌써 200년 전에 벌써 기록을 보면 아까 담납당 하립이라는 사람의 문구에 속금산 및 탑 중중이라는 탑이 많다는 것이 이미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감령 처자가 혼자 도술 부리하고 혼자 썼다는 말은 과장된 말이다. 대부분 그런 말이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는 탑 이름이에요. 탑이 아까 제가 뭐 화극금 수생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화 투금수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탑이 돼 있어요. 천지탑, 오광탑, 목화 투금들 오광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일광탑, 월광탑, 탑이면 그래요. 만약 불교하고 관련이 있다면 문수보살탑, 무슨 보살탑 이렇게 써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음양오행설에 따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추정하다 보니까 그 최홍씨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 전제 교장 선생님 그 진안에 있는 향토사학자들하고 이분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2014년도에 보니까 그 어떤 신문에다 그걸 썼더라고요. 탑을 싼 이유가 무엇일까? 묘를성 후손 중에 임금된 인물이 나와서 태조이성계를 배역하게 되죠. 그 임금이 있는데 또 임금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역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탑을 싼 것이라고 이 향토사학자 인정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탑사 바로 위에 한 200m 이 정도 가면 절 하나 또 있죠. 은수사라고. 은수사를 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놓잖아요. 그럼 겨울 되면 옆고드름이 고드름이 이렇게 생겨서 올라와. 이게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이거를. 하여튼 겨울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수사의 옆고드름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보면 태조이성계가 심었다고 하는 돌배나무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여기도 태조이성계에 관한 전설이 또 있죠. 거기 보면 이게 있는데 태국전이라고 있는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조이성계가 꿈을 꿨는데 산신으로부터 금으로 된 잣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나도 왕이 될 수 있을까를 간이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사형감이잖아요. 근데 금으로 잣대를 받는 꿈을 꾼 다음에 꾼 해몽을 의뢰를 한 거죠. 이제 보니까 자기가 가장 부족한 것이 쇠기운이 있잖아요. 금기운이잖아요. 근데 신선이 나타나서 금을 주잖아요. 금속 등 물질을 주고 그것도 잣대야. 잣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너의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꿈 해몽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왕이 될 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조선왕조에서 이 금으로 조선왕조의 공식칭은 금잣대추입니다. 금청조예요. 그런 전설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마이산 축제를 할 때 그 여고 학생들이 금청물을 재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소금산이라는 게 본래 마이산도 아니었고 여기 서다산이었더라고. 서다산 이두식도인데 섰다, 솟았다. 그리고 이두식도 서다산이고 용출산 있잖아요. 용기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산 있잖아요. 이게 멋있는 이름을 놔두고 마이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는 마이산의 값어치를 격화시키는 거다라는 걸 거기 그 마이산 저 진안군 측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번에 안영사 국장님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답사를 가봤어요. 저 보세요. 장수군에 뜬봉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금강의 발원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뜬봉샘이 봉황이 뜬 샘이라는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제 태조영태시라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실까요? 이게 금강 발원지 뜬봉샘이 있고 이게 금강의 발원지죠. 여기입니다. 여기 금강 시작이죠. 금강 이렇게 해서 여기 금산 이쪽 이렇게 흘러가자 이렇게. 근데 여기가 뜬봉샘인데 여기서 봉황이 떴잖아요. 이렇게 봉황이 떴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태조이성계가 여기 보세요. 신무상 중턱에 아담한 단행사 그 100일기도에 들어있다. 신무산이 거기 뜬봉샘이 있는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 100일째 기도를 드리던 날 조금 떨어진 골짜기에도 오색천연한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이 노을노을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었다. 그쪽을 가보니까 아련하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새 나라를 열어라 라는 천지신명의 계시가 귓전을 스친 것이다. 그래서 이성계가 정신을 가다듬고 무지개를 타고 공이 뜬 것을 가보았더니 그것은 풀석으로 덮인 옹달샘이 있었다. 이게 이거죠. 그래도 뜬봉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뜬봉샘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 써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이게 그 장군 사람들이 그
뜬봉산 꿈을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봉황의 모습을 형상화해가지고 제 친구 이거 조각가 협회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봉황의 모습을 형상화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것은 뜬동생을 떠난 봉황은 날아가서 도지로 어디로 가서 앉았을까요? 얘가 그냥 계속 날아가기만 했을까? 그 태조이성계와 봉황이 관련이 있는데 보세요. 요 답을 누가 찾아냈냐면 우리 저 안영산 국장님이 찾아냈습니다. 이게 함토사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봉산이 있더라고. 우리 그냥 뾰족한 산이 지봉산. 지가 그칠 때 수dom할 때 정지할 때 수dom이 전에 봉황이 내려앉은 산이잖아요. 이게 사실 뒷산이잖아요. 이게 지봉산. 그러니까 봉황이 내려앉은 산이잖아요. 여기. 근데 만인산 푸른학습원 측에서 여기를 정기봉이라고 불러.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지봉산 이거 잘 못 알아듣고 지봉산이라고 불렀어. 이게 지봉산이란 말이죠. 제가 있잖아요. 옛날 지도 있잖아요. 조기로 된 지도책을 산 적이 있었는데 한 30년 전에 그 책을 찾아보니까 지봉산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봉황이 내려앉은 산이죠. 그러니까 이 봉황이 내려앉은 산이니까 그건 지봉산이었던 거고요. 태조대왕 태시를 관리하겠던 관리사천 이름이 봉서사잖아요. 봉황이 서식하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봉황이 내려앉아서 알을 품은 자리에 태조이성계의 태가 들어왔다 라고 믿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이. 처음 듣죠 여러분들. 아무데도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이렇게 600년을 내려오다가 이게 훼손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적어도 금산 사람들만큼은 정기봉이라는 말보다는 꼭 지봉산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도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그 다음에 태시 이제 순환의 역사를 들을 때는 지금 현 위치를 이제 옮겨서 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92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제가 망한 이후에 조선왕조는 근간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전국에는 태신들이 독을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다 파가지고 한 군데로 모았더라고. 이게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선왕조의 모든 재산과 제사일이나 궁궐 관리를 담당했던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이왕직이라고 합니다. 이왕직에는 장관이 있어요. 이왕직 장관, 조선왕조를 관리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왕직 장관이 그때 한창수였고 1928년도에 차관의 신호달 지사코라는 일본 사람이 차관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 태실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에는 태실을 50대기를 태다가 서삼릉이라고 그 어디 분당 쪽 이쪽에다 갖다 이렇게 여기다 항아리를 한 다음에 날일자를 상징하는 여기 일본을 상징하는 여기다가 만들어서 묻어놓고 일제식 천문을 채워가지고 자물통을 딱 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저기 상징들을 가두리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93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거를 다 파냅니다.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파냈는데 그 전에 28년도에 이렇게 파서 그쪽으로 옮기기 전에 벌써 한일합방되고 6년째 해당되는 1916년도에 일본에 있는 정식 도굴 원정팀이 여기 와가지고 도굴을 한번 했더라고. 이게 도굴 했는데 그 기사가 일제시대의 신문이었던 대한내일신보의 기사입니다. 그걸 좀 찾아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916년도 일제시대 때죠. 금산군 충면 마전리 태봉산인 약 300년 전부터 이조태조의 제태를 봉한 땅이라 해요. 이게 왔었는데 어느 날 은금보화가 있으려고 대단히 파헤친 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는 헝겊조각과 한줌 흙덩어리와 갈색으로 변하여 항아리만 있었을 뿐이더라. 항아리 뚜껑 거죽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유대서의 갑인삽, 신유일 병신시 이관이라는 글귀가 그렇게 쓰여 있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도와 날짜 써는 거더라고 이게 뭐냐면 옛날 개유정난이라고 그래갖고 왕자인환 있었을 때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요때 갑인상 몇월 며칠 날 여기 입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근데 뭐냐면 제가 이 책력을 가지고 역산해서 만들어 보니까 1393년 8월 16일인가 그렇더라고. 이때 거기에 입안 그 태가 들어갔다는 거의 묻었던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오타더라고. 여기 그 책력을 찾아보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보니까 이게 인자로 따지면 그게 책력이고 이게 진이 맞더라고. 진이 맞춰보니까 날짜가 1394년 8월 25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양아리가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다음 일정에 대한 훼손이 아까 우리 옛날 태국골 이렇게 넘어가고 뺑 도는데 여기 태주장 태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본 놈들이 이게 신장로를 내면서 여기를 무리하게 이쪽 내하고 여기 한 바퀴를 뺑 돌려가지고 여기를 갖다 땅의 기운을 훼손시켰던 거죠. 신장로에 의한 태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민간인이 여기 이제 가봐야 될 텐데 민간이 이렇게 묘를 써놨습니다. 묘 주인이 누굴까요? 당시 그 배덕군 기성 면장님이 이걸 사셨더라고. 여러 달에 걸쳐서 사셔가지고 하셨는데 이분이 저쪽 서울대학교 동경대 나오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였던 분 이분을 현재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이죠. 여기를 우리가 사가지고 제자리로 복원해야 된다. 그래야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아리 외놈들이 가져갔을까 남아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동해일보 자료인데 이게 관리 차원에서 이게 다 전국에 있는 태양아리를 캐가지고 서울로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승 유해존이라는 담당 공무원이 창덕궁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이 지경으로 가면 존경하시던 어르신들한테가 무슨 지경에 갈지 모른다. 예산 5만 원을 세워가지고 다 캐가지고 옮기기로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공부하는 기자회견 냈더라고요. 놀라지 마시오. 거기 가보니까 태조대왕 태실 거기 가보니까 암장시 쭉 시체가 2구나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때 이후에도 계속 갖다 누가 묻었던 거예요. 그게 나왔다는 보고를 한 것이 일제시대 신문지가에 나와 있습니다. 서상릉을 훼손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기 나왔던 태양아리입니다. 이게 있었던 거고요. 거기 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깨가지고 이렇게 회수를 해가지고 깨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상태로 단절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태실은 원래 태실지가 여기고 현재 그 태실지는 여기고요. 태실지가 또 하나 나온 곳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우리가 땅을 사서 복원해야 된다. 여기 대전 목동 사람한테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태실에서 나왔던 태양아리가 여기 이거 국립보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그렇게 파일처럼 버려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거를 1989년도에 추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갖다 복원해야 된다고 막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현재 상태로 이렇게 복원해보는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현재 상태로 임시 복원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또 하나 태실 발견했다고 그랬죠? 이것도 절구통 같은 거를 파헤쳐가지고 여기 버려져 있더라고. 이렇게 동네 분들이 이렇게 주워 담는 거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2번째 태실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태실통을 찾았는데 여기 태실 비소리 요 속에 이제 태양아리가 들어갔던 거죠. 이게 이 금산 역사문화 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위치복원 문제인데 이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52년생이더라고요. 박종근 교수 소유로 돼 있다는 거고요. 원래는 일제시대 토지대장에 창덕궁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공성인데 이렇게 넘어가 있어서 여기 보상금을 주고 제자리 복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땅 주인이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부탁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덕홍대 문타시도 여기 보면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목동에서 한지 2년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여기도 좀 설득을 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한 얘기고요. 제가 안 되면 법이라도 바꿔가지고 이걸 강제 취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서 제 생각이고요. 그럼 지금 거북이 좌양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마이산을 바라보게 해야지. 지금 그냥 옮겨다가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복원 모습도 이렇게 복원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이건 또 그때 추운 사람들이 나서서 복원할 때 정식 설계를 맡겨서 했더라고. 이게 정식 설계도인데 이걸 구했어요. 그랬는데 보면 이대로 설계하던 그 모양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대로도 지금 복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리도 아니고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못 가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